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단 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겪은 후를 보통 조선 후기라고 지칭하고요. 그 전을 전기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요. 일부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수공업과 광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 상수, 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에 굉장히 입각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성리학 이념에 맞게 안정적으로 체계를 잡고 단단히 유지하는 좀 근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농억상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펼쳤습니다. 이 중농억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을 중시하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유지되려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상업이나 공업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 농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양반들의 사상이나 일반 대중들한테도 이 중농억상이라고 하는 이념이 쭉쭉쭉쭉 내리꽂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의 변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농토가 많이 황폐화되었죠. 이 농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자연환경,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지만 농사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땅, 자연, 노동력이 모두 갖춰지고 하나라도 없으면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먼저 이 땅이 많이 황폐화되었어요. 이 땅이 황폐화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간 사업에 굉장히 많은 착수를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고르게 만드는 걸 하거나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땅을 넓히는 개간 산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 같은 경우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겠죠. 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 그리고 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선 후기 농업의 결정타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였습니다. 모내기. 이 모내기법이 전반적으로 원래 조선 전기에는 남부지방에만 일부 시행되다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 모내기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내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내기법은 망하기 때문이죠.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싹을 틔운 다음에 이것을 모판으로 옮겨 심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준 다음에 다시 심는 이런 옮겨 심는 방식이 바로 이 모내기법인데요. 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원래는 이 모내기법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이 씨앗과 그 땅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졌는데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옮겨 심어서 안정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죽지 않고 생산량이 쭉 올라가죠. 모두 생산되니까요.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김매기를 최소화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밭, 논에서 심었기 때문에 잡초들이 같이 자라났어요. 그 잡초들을 항상 제거해 줘야 되는 노동력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 김매기가 축소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쌀농사를,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그 밭에다가 보리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추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에 벼 플러스 알파. 그래서 상품 작물이 재배가 가능해지는 이모작 실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통해서 모내기법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생산량 늘어나고 김매기 줄어들고 이모작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 모두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왜냐?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 생산된 걸 통해서 땅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분홍이라고 합니다. 부자 농민이죠. 이 분홍들이 넓은 영토를 농사를 위해 먹습니다. 광작을 한단 말이죠. 그 광작을 하게 되면은 땅은 제한적인데 한 사람만 땅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또 김매기를 안 하기 때문에 원래 투입돼야 될 인원수보다 적어졌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백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홍들만 극히 일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매기를 하지 않고 땅을 잃은 농민들은 이 사람의 뭐가 되냐? 바로 소작농이 됩니다.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소작료 50%, 60%를 바치는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머슴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더 이상 농토가 여기서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도시나 광산으로 가서 임노동자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임노동자는 거의 일용직 노동자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통해서 모내기가 굉장히 성행했고 모내기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빈부격차가 생기는 단점 또한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업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이유는 바로 농업 때문입니다. 농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모내기법이었죠. 모내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어요. 잉여 생산물도 많아지고 이제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작물이 가능하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쌀 아닌 이외의 상품들이 작물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잉여와 상품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교환한단 말이죠. 이 교환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은 장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장시가 조선 후기에 되면은 10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3일장, 5일장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1000개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뿐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포구에 있는 시장까지 굉장히 장시가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결정타를 불러일으킨 게 바로 광해군이 실시했던 대동법이었습니다. 이 대동법은 원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 특산물 대신에 뭘 바치는 거였나? 바로 쌀, 배, 돈 이런 걸로 바쳤기 때문에 이 모인 쌀과 배나 돈을 이용해서 국가가 원하는 것들을 시장에 가서 공인들을 고용해서 교환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끼리만이 아닌 외국과의 교역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게 되는데요. 외국과는 특히 청나라와 일본과 많이 교역을 하는 공무역, 개시라고 하는 것도 활성화되게 되지만 이때부터는 은밀히 교역하는, 개인적으로 교역을 하는 후시, 사무역 또한 활발히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대표적인 4대 상인이 있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 그 개경, 만상 이런 것들, 송상, 내상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그 지역의 상인들이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 교역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했냐? 바로 인삼, 비단 이런 것들을 많이 교역을 했는데 이 교환이 성행이 되게 되면서 화폐가 만들어지죠. 이 물건들이 1대1로 교역하면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제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 화폐는 쓸모가 없죠. 근데 이 화폐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은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에 있기 때문에 이 광산에 은이 있기 때문에 그 은을 캐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광업 또한 발전하게 되겠죠. 자, 광업 넘어가 보죠. 자, 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같은 경우에 광산에 가서 채굴을 하는 건데 조선 전기 당시에는 부역제를 이용했어요.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투입해서 했단 말이죠. 노동의 대가도 거의 없고요. 의지 떨어지겠죠. 생산량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은, 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국가는 결국 이것을 민간에 맡깁니다. 민간에 맡기는데요. 민간인 업체,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민간인 CEO에게 이 광산을 맡기고 너네가 채굴하는 양만큼 세금을 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덕대라고 합니다. 자, 이 덕대들이 CEO예요. 고용을 해서 광산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채굴을 해야겠죠. 그 노동자 어디서 오냐? 바로
농토를 잃은 임노동자들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인 덕대가 이 광업에 종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 은 이런 것들을 캐면은 수공업자들도 그 금, 은을 통해서 물건들을 만들겠죠. 자연스럽게 수공업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원래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 광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관영 수공업이 굉장히 유지됐었습니다. 국가가 유지하는 관청에서 원하는 만큼 수공업자들이 직접 가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생산량이 떨어지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되면 역시나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민간인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민간인 수공업자 마을까지 생성되고 이 부자가 된 상인들이나 그런 부자들이 이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아가는 선대제도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자본주의의 약간의 씨앗이다라고 보는 자본주의 맹아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성행하게 되면서 광업과 수공업 또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농업이 양난 이후 개간산업 등등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특히 모내기법을 이용해 농민들이 굉장히 분농층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빈농 또한 많아졌는데 이 분농들이 잉여 자원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바로 시장에 혹은 장시에 교환하는 모습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교환과 화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시장에 투입돼야 되는 수공업과 광업이 성행화되죠. 그런데 이 수공업과 광업은 민간에서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빈농들이 여기에 수공업과 광업의 노동자로 투입돼서 가는 모습까지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이제 물건, 상품을 화폐를 통해서 교환하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지금 농업이 시장으로 모이고 수공업과 광업이 시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조선 후기 경제 모습에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모내기법, 시장, 장시, 수공업, 광업, 민간, 상품화평 경제, 시장 경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